오늘 2021년 정책 엑스포 아동학대 없는 대전 세종을 위한 협력, 연대, 연계의 씨앗 뿌리기 세션에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션의 진행자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소속 최성은 연구위원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좌장을 맡아주신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혜경 교수님을 비롯하여 세종시와 대전시 세종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 아동보호를 위해 힘써주고 계신 토론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세션은 2020년 10월 이후 시작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 이후 변화된 현장의 모습과 세종과 대전 지역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아동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부디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두 지역 간 협력의 장이 지속되길 희망해 보면서 저는 좌장이신 최혜경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은 충남대학교 최혜경입니다. 2년 전에 유엔 아동 분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아동 학대 문제와 관련해서 아동학대 발생 그리고 학대 재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 또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특정한 그 환경 속에서 체벌이 합법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학대가 실제보다 굉장히 적게 보고된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그 권고 사항을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은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면 올해 1월에 입법이 개정되면서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되는 그런 이제 세션의 제목이 대전 세종을 위한 협력, 연대, 연계의 씨앗 뿌리기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동학대를 비롯해서 직접 발견된 많이 대표적인 아동 관련 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대전 지역본부장이신 토론자로는 굿네이버스 충청지역 본부장이신 김길수 본부장님,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 담당 사무관인 이은주 사무관님, 또 세종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인 황미영 관장님, 대전 세종연구원 양성욱 박사님을 모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션은 총 1시간 50분인데요. 각 발표자께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 후에 그 일괄해서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참가자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의견을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토론자 지휘로 바뀌면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시 서구청 아동보호 팀장으로 계시는 오대진 팀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여 예정이셨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토론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최성은 박사님께서 대전 세종의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추진에 따른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추진에 따른 향후 과제 발제를 맡은 최성은입니다. 세종시하고 대전시 그 서구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10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공공의 영역이 아동학대 조사를 시행하게 된 후 우리 두 지역의 아동보호 체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202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 배경을 살펴보고 세종시와 대전 서구의 아동보호 체계 진단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른 과제를 짚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추진 배경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아동학대 조사를 지자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었을까요? 2013년쯤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지속적으로 논란은 많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오늘날과 같은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자체에서 직접 하게 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2017년 5월에 이제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표를 시작으로 아동에 대한 적극적 재정 투자를 약속했고요. 특히 2년 뒤에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를 계기로 지자체 아동보호팀 신설 및 학대 전담 공무원 도입,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이아동 행복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이 발빠르게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별로 여타할 이제 좀 그런 게 없었다가 이제 7월에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이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자료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하고 부처별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특히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분야의 경우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강조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금부터 이제 아보전이라고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역 아보전에서 담당했던 학대 피해 조사 업무를 지자체 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역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의 첫 시작을 앞두고 2020년 9월 29일에는 또 다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보호체계 본격 실행이라는 보도자료를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 접했던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기타 이제 또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들,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지요. 이 자료를 통해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이자 컨트롤 타워로 내세우기에 이릅니다. 즉 지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가 이제부터 엄청난 컨트롤 타워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및 전담 인력별 역할입니다. 야심찬 정부의 본격 실행이라는 보도자료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에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 전담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가 앞서 말한 사회복지 공무원이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보호팀으로 배치되지만 서로 다른
중앙정부의 통제 라인의 지시 아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의 소관 업무로 분류돼서 그쪽 계열의 공문을 받았고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였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한 그 팀 아래 그냥 한 사무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직원들로 구성되는 한 팀인데 그 팀 안에 공문에 그 출처는사 상의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하나의 이제 그 원스톱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서로 다른 칸막이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료 해석의 어려움이 상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도 상의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기준은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일단 이제 선도지역이라고 지정하면서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0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 아동 통계를 기준으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인구 그 증감이 속도가 여느 시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제 급증했고 특히 아동 청소년 인구의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팔랐던 곳인데 2018년도 아동 통계에다 근거하다 보니까 실제 그 통계가 보유하고 있는 건 2017년 어디쯤의 인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현재와 맞지 않는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한 2명 정도로 배치가 됐습니다. 또 이것처럼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는 지자체의 상이한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안한 출발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21년 3월에 또 이게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즉각분리제도라는 겁니다. 즉각분리제도는 없던 제도는 아니에요. 원래 있었다가 이걸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어가지고 그 상황이 아니어서 별로 이제 사용되지 않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지자체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즉각분리제도란 여러분 보시는 자료와 같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진행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입소 또는 적합한 위탁가정과 개인에게 피해 아동을 일시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즉 결정의 주체가 기존에 해왔던 그 아동학대 처벌법에 근거한 응급조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공무원,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아동을 그 가해자로 일단은 추정되는 그 가해자로 하여금 이제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이한 결정 주체, 요건 그리고 기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패널로 함께 계신 분들은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즉각분리제도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 일시보호 인프라와 지원이 충분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든 아보전 상담사분들이든 그 현장에 나가서 아동을 분리를 했을 때 본인들의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동을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그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의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제도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9년도 기준인데요. 시도별 시설 보호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동 일시보호 시설이 없는 시도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대전과 세종도 그 일시보호 시설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의한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가중하는 건 인프라뿐만이 아닙니다. 조사 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은 아마 실로 예측 불가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아동학대 조사를 공무원이 공공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왔던 배경 중에는 예전에 이제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이 상담사들 출동한 이제 그 조사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가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 비일비재해 왔기 때문이었죠. 보통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아보전에 이제 취직한 여러 이제 그런 상담사분들이 사실은 연령대가
저보다도 한참 어린 20대 중반 혹은 뭐 30대 초반 이 정도 되실 텐데요. 보통 이제 가해자가 대부분 이제 부모 아니면은 부모뻘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젊은 그 상담사, 여성 상담사들에 대한 신변의 위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그렇다면 공권력이 있으니까 조금 나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오신 패널분들께 궁금했던 상황이 과연 그리하여서 공무원이 출동하면 좀 낫습니까?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여러분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위험이 계속 이제 야기가 됐기 때문에 아동학대 조사 업무 수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수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수행 방해죄, 특수업무수행 방해죄, 업무수행 방해치 사상죄가 있지만요. 그 현장에 나갔을 때의 사례에 발생하는 다양한 것은 이 법을 바로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우연히 스친 것이 이게 폭력이 될 수 있느냐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저만 그렇습니까? 있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정말 그 가족과 아무런 이제 그 내막을 모르는 상담사가 혹은 공무원이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에서 이미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을 해석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또 거기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한 상황에서 처벌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와 대전시 서구의 아동보호 체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종시와 대전시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입니다. 그래프 길이로만 봐도 세종에 비해서 대전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전의 인구가 거의 이제 150만에 가깝기 때문에 세종시는 이제 올해 아마 37만 5천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구에 이제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세종시가 인구가 적어서 적은 거지 추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긴장을 늦출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와 대전시 서구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 후 어떻게 보호 조치를 했는가,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조사 담당 공무원이 어떠한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세종시와 대전시 서구에게 자료를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일단 A는 원가정에서 보호, 좀 부모를 잘 설득을 해서 그래도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 거. B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라는 곳으로 보내서 이제 분리 조치를 한 거. C는 아동 양육시설에 거하게 한 거. D는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이어서 의료기관으로 바로 인도한 경우. E는 친족이 보호하도록 한 경우. F는 가정위탁이라고 해서 그 위탁 그 가정을 좀 교육을 받고 이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가정에 아동을 안전하게 맡기는 형태입니다.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대부분 A와 B에 몰려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물론 원가정 보호가 나쁜 거냐라고 말한다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양한 분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대전 서구는 어떨까요? 대전 서구는 역시 오래된 도시 성장의 역사와 그 결을 같이 하게 그나마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정 위탁도 한 케이스 있고요. 그리고 원가정 보호,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그리고 아동 양육 시설로도 좀 제법 같습니다. 실제 대전시 서구 지금 원래 오늘 불참하신 오대진 팀장님 말고 그 바로 처음에 이제 그 선도 지역 선정 이후 이제 활동하셨던 팀장님과 제가 인터뷰를 한 결과 사실 대전시는 세종에 비해서 아동 양육 시설이 원체 많고 원래 기본적으로 협력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 아동 양육 시설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되게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고요. 다음은 신고 접수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이제 보호 조치를 취한 결과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 초기 개입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로 판명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조기 지원 사례랑 일반 사례도
계속 그 수가 상당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지원 사례는 실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데 봤을 때 좀 고위험군이고 예방 차원에서 외부 지원이 필요한 사례로 분류되는 거고요. 일반 사례는 아동학대 신고인 줄 알고 나갔더니 사실은 그런 사례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실제 요즘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성인들을 대상으로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신고를 그 피해 아동이라고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 중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은 못했지만 이제 실제 조사 담당하는 공무원분들께 들은 바로는 일반 사례가 너무 많고 오히려 아동이 부모를 폭행한 그런 상황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저희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만 18세 이제 미만의 아동을 말하고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좀 되고 그러면 오히려 부모를 역으로 해서 뭐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경우 일반 사례로 분류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지역 모두 일반 사례가 많은 편이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무원이 한정된 인력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일반 사례로 분류가 많이 된다는 건 그만큼 사실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한정된 자원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해 줍니다. 다음으로 두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대응 추진 체계를 진단해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0월에 급히 추진된 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은 원래 지자체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12월 추진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0월부터 하겠다 그래가지고 두 지자체가 막 정신이 없었던 제가 그 상황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2020년 기준 아동인구에 비해 적은 세종시는 2명의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이 배치되었다가 택도 없다 보니까 결국엔 2021년 2월부터 4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팀장님 포함 총 6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을 통해 조사 업무가 시작되다가 사실은 대전시 서구가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 아동학대 발생률이 원래부터 제일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택도 없으니까 결국엔 서구의 모든 유휴 자원 인력을 털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서구청장님이 그 이제 아동 친화 도시나 이런 거 이제 인증 준비하면서 우리 이거 아동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인력을 남는 인력을 끌어와서 10명을 채우는 데 성공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총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법 제도 분야를 좀 살펴봤는데요. 법 제도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2020년 1월부터 그 연구를 시작할 때 세종시는 아동학대 예방이나 이런 거랑 관련된 조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10월 2020년 11월 13일 정부 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 조사나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조례를 마련했고요. 대전시 서구는 아동학대 관련 조례는 아주 이전부터 있었는데 제 연구 수행 당시 그 조례에 현장조사 업무 관련 조문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타 지역 법 제도 사례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인프라의 경우 세종시는 2012년 7월에 출범한 솔직히 이제 광역시이긴 하지만 인프라 측면에서 특히 이런 취약계층, 보호받아야 될 누군가를 위한 인프라는 아주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전 서구에 비해서 미흡한 상황인데요. 점차 개선되길 희망해 봅니다. 2018년 7월에 아보전이 개소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남아 전용으로 그해 11월에 먼저 마련되었고요. 2021년 올해 7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설치 운영되어서 이제는 좀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에는 그 즉각 분리 제도로 인해서 좀 아동을 좀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뭐 혹은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충남센터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이제 지금 위탁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서구는 세종에 비해 양호합니다. 두 지역 모두 즉각분리 제도의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은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라도 꼭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역 아보전과 경찰서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APO라고 이제 그 폭력을 담당하는 이제 경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APO가 있다고 해서 다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건 아니고 가정폭력, 성폭력 이쪽 담당하는 분들이 있고 아동학대도 전담이 있습니다. 근데 수가 많지 않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담당 APO는 2명이고요. 근데 세종시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작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면적면으로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쪽 면지역에 만약에 북부권에 면지역이 발생한다. 그러면 천안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천안 접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대전이랑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 공무원이랑 경찰 APO랑 함께 짝을 지어서 나간다고 해도 사실은 만약에 하룻밤 사이에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터지면 이제는 거의 뭐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보전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종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군구가 없어요.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단층제예요. 그래서 아보전과 세종시가 어쨌든 1대1 협력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는요. 지역 아보전이 이제 2개소가 있는데 이게 대전시에 이제 파트너로 되어 있어서 자치구는 사실은 바로바로 도움을 받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5개 자치구 중에서 서구가 선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보전은 내가 서구랑 유성구를 함께 맡고 있는데 어쨌든 서구가 선도지역을 한다고 해서 유성구를 멀리하고 서구만 또 막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초반에 서구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O 같은 경우는 대전이 훨씬 많지만 사실은 그 인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른 과제는 법제도 측면에서는 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담은 개정이 필요하고, 조직 인력 측면에서는 적극적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아동보호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와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은 있지만 적용이 어렵고 또 지자체로 내려와서 그거를 실시하는 조사 공무원들의 신변 위협이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당하기에는 지자체의 제도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는 바뀌어서 매뉴얼은 예전에 저희 전과라고 하죠. 동아전과, 표준전과, 전과 수준의 매뉴얼이 1권, 2권으로 내려오는데 조사 공무원은 그거를 다 익히고 나가야 되지만 문제는 그 조사원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지자체의 인사 조직 제도는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상황에서의 이제 제도 마련 좀 이런 것들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고요. 저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피해자가 된 아동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를 위해 희생당하는 어쨌든 조사 공무원이든 민간단체 분들이든 상담사 분들이든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중앙정부에게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측면에서는 인프라 추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생각보다 호언장담한 거에 보다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정권 말기가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보다 실제 지자체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약속한 좀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역할이 되게 강조됐는데 사실은 이분들의 역할이 수시로 잘 이루어지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나 제가 이제 그 지자체 예산을 뜯어본 결과 별로 예산이 없어요. 그럼 과연 이 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해 애써서 일을 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줄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한번 여쭙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흔히들 사회복지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다 해줄 수 없으니 민간 자원을 활용해라 라는 게 교과서에 맨날 박혀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다면 아동학대 예방과 이런 대응을 위해서 이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자체의 민간 자원들과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또 이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저는 민간 중심의 기부 활동을 강화를 하고 싶은데 이걸 또 저희 모 지자체 단체장에게 제가 건의를 했더니 또 민간 모금은 또 시에서든 어디서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남양주시 연구 희망케어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1인 1계좌 5,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권역별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이슈 말고 아동학대를 위한 뭔가 이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을 모셨지만 진짜 모시고 싶었던 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님 혹은 그 이상의 분들이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아동보호 조치를 위한 고정자산 취득은 적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돈을 줘야 되고요. 사실은 매칭으로 주는데 매칭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널을 뛰고 있는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 아무리 면 지역이나 그 소외된 지역을 간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인 지원이 요청되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걸 예견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무도 귀담아 들으시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거 아동학대 조사 공고화 이거 지자체가 가져오면 이거 분명히 손 놓는 일이 생긴다. 이걸 누가 하겠다고 하겠냐. 이거 다 기피한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이러시더니 지금에서는 이제는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측 가능했거든요. 저는 이거를 예상을 못했다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일개 지자체 연구자인 저 역시도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나오고 아동학대 대응 추진 그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왔을 때 이거 하다가 다 손떼지 누가 해 이렇게 됐는데 왜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조사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 아보전과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아보전은 이거에 개입 못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 근데 확실히 되겠습니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일을 추진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민간 단체들 중에 제일 기피하는 업무가 아동학대 업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모 지자체에서 위 수탁자 선정에 들어가 보면 지원하는 단체가 없어요. 없을까봐 오히려 걱정인 겁니다.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는 게 민간 위탁의 기본이고 그래야지 아이들이든 그 대상자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건데 이미 민간 위탁의 경쟁부터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성원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넘기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 연구자 목소리로 직접 다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최승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께서
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 본부장 최승인입니다. 예, 저 2021년도 대전 세종 엑스포 정책 엑스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대전 세종 지역의 미래 아젠다를 사실 선정하는 이런 자리에 제가 또 일하고 있고 종사하고 있는 아동복지를 넣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제목 자체는 이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갔지만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아동 보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바꿔서 이 아동의 범위에 어느 선까지 아동을 범위를 넣을 것이냐, 요보호 아동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대전 세종에 거주하는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틀을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좀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추후에 토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전 세종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아동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올해 이제 창립 73주년이 됐고요. 여러 NGO들과 같이 사실 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전쟁고아부터,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하는 전쟁고아,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밥이라도 먹고 학교로 다닐 수 있으니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시설로 버려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6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관, 지금에 있는 사회복지관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살피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 엄마 아빠들의 경제적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맞벌이가 필요했고, 그 맞벌이는 결국은 지금의 어린이집 타가소를 만들게 했고, 80년대에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경제적 가정의 가계소득은 올랐지만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학대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989년도에 이미 아동학대 예방협회가 창립이 돼서 우리는 이 아동학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미 80년대 말부터 얘기를 하고 공론화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이제 요보아동, 정말 욕구에 의한 아동들을 위한 기관단체들이 설립하다 보니 그 당시 아동학대 예방센터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제가 근무했거나 아니면 좀 직전까지 근무했던 세종에 있어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너 어디서 왔니? 였습니다. 어디서 왔니? 그러면 분당이요, 서울이요, 대전 어디서 왔어? 그러면 중구요, 동구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너도 이민 온 거네? 멀리서 이민 왔잖아. 여기 이민서해네? 그랬더니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대전 세종에서의 이 아동 친화적인 성장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우리 지역사회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 이동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이라는 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이민사회였고 만들어진 도시고, 대전은 그 세종의 여파로 인해서 대전, 세종, 충남, 대전, 충남, 충북들은 인구가 유출되면서 완성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겉으로 보이는 수도권에 있는 정부 청사 공무원들의 이전,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부처 이전에 따른 그 인원보다도 실상 주변에 있는 인구들이 역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이 이미 깨진 지 오래됐고,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안에는 0세부터 19세라고 하는 아동의 인구는 최소한 10% 이상, 17%, 2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20세부터 24세 청소년 인구까지 포함을 하면은 최소한 전체 인구의 약 23%에서 29% 정도의 아동 청소년기들이 인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고 보육하는 거, 돌봄하는 거, 출산, 여기 이 안에서 직장을 얻어야 되는 건데 과연 이 생애 주기에 맞는 이 사회적 플랜이 과연 구성이 되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아까 얘기했던 너는 어디서 왔니라고 물어봤던 아이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 대전 세종에서 잘 성장해서 이 지역의 경제 노동 인구가 돼서 노동력에 기여할 수 있냐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물음표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 치면은 여기서 이곳에 자라서 대학교 나와서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부처가 되거나 세종에 있는 인근 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언제든지 이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이탈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 와중에 또 요보 아동이라고 하는 학대받는 아이들도 위탁 아동들, 시설 아이들, 뭐 쉼터 아이들, 그룹홈 아이들은 정말 갈 곳이 없는 상황인 거죠. 과거처럼 뭐 이전을 하게 돼 거주지 이전이 필요해서 어디 이동을 하게 되면 저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근방을 벗어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대전에 과거에 한 15년 전에는 조금 이제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거주지 이전하게 되면은 이 공주에 있는 이 세종시 옆에 자리에 있는 장기면이라든지 장군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농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가족들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도시화가 계속 팽창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리니 결국 이 안에서의 빈곤층은 대전으로 빈곤이 되는 거고 또 대전에서 세종으로 빈곤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 아동 빈곤선에 대한 빈곤선 이동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예로 가장 가까운 예로 전셋값이 1억 정도로 올라갔던 이 세종의 새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이제 세종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대전 지역에는 세종의 이런 부동산 효과라든지 대전의 고유적인 부동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그 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엄마 아빠 손잡고 세종으로 이민 왔고 대전으로 이사 왔던 아이들은 어떤 책임하에 성장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보통 요즘 한 최근에 신문 보도라든지 이런 보도 많이 보면은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공동생활 권역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70년대 말에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 영분단지가 생겼고 90년대에 이제 대전 청사가 들어오면서 신도시가 개발됐고 약 한 10년 전에 세종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나라와 그러니까 지자체와 지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상황이 바뀌면서 아동복지 사업이 변화했던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가 같이 연대해서 뭔가 지자체에 대한 아동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고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은 충청권 메가시티는 전체 총 인구를 약 550만 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 그리고 광역 인프라, 그리고 사회 분야에서의 생활 경제권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혁신도시를 통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충청권의 모든 기반을 서비스 플랫폼이 되는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대전, 세종이 가지는 위치는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그럼 과연 이 큰 정책 안에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들에 관련된 정책은 왜 한 줄도 보이지 않냐는 거죠. 물론 이런 큰 대단히 정책 안에 세세에 들어가면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뭐 분야자 분야, 아동 분야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세팅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5년 후, 10년 후의 아동은 본인들의 진로 내지는 취업 내지는 진학에 이미 걸림돌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종시 출범 자체가 충청권 인구 유출을 유도하게 됐고요. 이제는 사실은 발전과 개발보다는 인구를 뺏기지 않는 지자체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 세종 같은 경우는 특히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세종은 아까 말씀드린 단층제 구조라서 그냥 읍면동으로 이어지고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빈부격차도 존재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랜만에 개발 붐이 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재개발 지역에 있던 아이들은 또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세종으로 이제 강제 전학도 많이 오고 그리고 학교 대 학교 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도 굉장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학교 폭력 관련 전담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는 가장 좋은 위치가 지금 대전 세종으로 솟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가정 내 가정 내 폭력도 학대 신고도 굉장히 늘고 있고 과연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엄마 아빠 따라온 이민사회 대전 세종에서 과연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요 몇 가지 이제 이슈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적인 미래 정책 속에서 과연 아동 권익을 형성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용국가 아동 정책이 벌써 나온 지가 이제 거의 2년 반이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 권리 보장원이 생겼고, 그리고 현장 조사 공공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안에서의 민과 관의 협력은 과연 원활하게 수반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요구 아동이 올바른 양육 환경을 제공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 제공을 정확히 받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전 세종에서의 그 안에서의 나름의 그 격차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아동 친화 도시를 표방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와 목소리를 담는 작업들은 많았지만 실상 그 유효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회의 시간을 오후 3시나 4시에 놓으면 아이들은 수업을 받아야 되고, 그 회의를 하겠다고 저녁에 하게 되면 아이들은 학원을 가야 되고, 주말에 하게 되면 아이들은 학원을 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허울뿐이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 조례라든지 제도로 잘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최성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결국은 복지에 필요한 부분,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금 방식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이미 20년, 30년, 40년 전부터 민간 모금 기관, 민간 사업 기관으로서 활동했던 NGO 단체들이 과연 이런 사회 이슈,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금을 하고 사회적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느냐, 환경이 마련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이 함께 아동 보호를 위한 어떤 컨텐츠라든지 그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아래가 좀 보시는 바와 같은 아동복지 지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인구 사회적인 구성, 그리고 가족 구조와 가족 변화에 따른 생활 구조, 그리고 아동의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 그리고 빈부격차, 그리고 보호 대상이라든지 장애 아동, 결식 아동, 영유아, 그리고 아동 시설 같은 요보적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피해를 당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아동 지표, 복지 지표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아동 빈곤이라든지 돌봄 공백, 그리고 학습 격차 같은 부분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아동 복지 지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제 2019년도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 정책인데요. 결국은 사실은 이 아동 정책이 발표되고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정책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과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얼마큼 잘 수행을 하고 있으며 이 안에서 어떤 추이를 갖고 있고 결국 그 전에 하고 있던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냥 선택과 집중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표면적인 것만 보여지는 거 아니냐라는 틀도 이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과 민이 지켜봐야 될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는 이미 잘 알다시피 중앙이 있고요, 지자체가 있고, 그리고 민간 아동보호 기관이 있는데 제가 나열해드린 그림은 아마 초창기 발표했을 때의 그 예시 모형일 겁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과연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변화가 있냐는 거죠. 지금의 변화된 모습이 과거에 계획했던 모습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정책 안에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최선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전과 세종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너지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권에서 같이 보호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의 인구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보육, 학습, 의료, 주거 이 관련된 분야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보 아동들의 전입 형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원 처리가 아닌 이 아이들이 전입해 왔을 때의 서비스라든지 그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제대로 제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보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
통해 가지고 아동 빈곤선들의 이동을 대전 세종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연구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뭐 민간 사업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도 대부분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을 아동복지 사업 체계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미 30년이 지난 클러스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곳이 없는지 단순히 인증 획득을 위한 아니면 사업 정책을 위한 OX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 실상에 맞는 그러니까 사실 대전 세종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신선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처럼 각각의 지자체 갖고 있는 조례, 뭐 제도 이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 과정에 실상 누려야 하는 아이들, 아동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담아야 된다. 그것이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과거에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본인의 앞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긍정적인 변화도 빠르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굉장히 빠른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좀 더 어린 나이에 좀 더 부정적으로 가기 전에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적절한 서비스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최근 이슈가 그 보호 종료 자립 아동들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우리는 그럼 보통 고3을 생각하죠. 고3, 20살, 21살들을 생각을 하는데 실상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이 아이들에게 입소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들한테는 자립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국민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경제교육이 들어가고 그리고 건전한 결혼 가치관을 갖기 위한 아니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교육, 성가치관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치면은 우리는 이 아이가 고3 되기만을 기다리는 건 아니고 고2만을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런 행사라든지 이벤트가 별로 없는데요. 각각의 이벤트 지자체에서는 자랑이라 하듯이 여러 축제를 열고 행사를 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권역 내, 우리 지역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같은 생활권에 있고 같은 인접해 있는 이웃 도시라 하면은 적어도 미래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른들이 고민하는 대전 세종이라면은 축제를 하든지 위원회를 만들든지 이 아이들을 통합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뭔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배웠을 때는 수도권, 위성도시 이러면은 천안이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수원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대전까지도 수도권이라고 하고 전철이 막 놓여지니까 이게 개념이 바뀌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대전 세종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대전 같이 있는 아이들, 우리 지역의 아이들 그래서 참여권을 여러 분야로 늘렸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회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앞으로도 대전 세종의 이 민관 그리고 기관 대 기관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아동 보호에 관련된 논의는 더욱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연구도 활성화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아동 지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중점 지표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상시 목표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호 아동 같은 경우 자립이라든지 종료, 전원 처리에 있어서 인근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서로 그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자세,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민간기관에 몸을 닫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의 전문성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또 사실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 있었던 민간의 전문성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민간들은 예산으로 넉넉하지 않고 인력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가지고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공공조직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핑계라고 몰아세울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민간이 했던 부분을 나 인정해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틀이 바뀐 것만큼 그 안에서 아이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동 권리 요즘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전 세종에 있으면서 아까 처음 물었던 너 어디서 왔니란 말이
그 아이들한테 대전 세종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어른들이 기반을 만들어준 사회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인 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구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대전 세종 지역의 아동 보호 그 이슈에 대해서 또 이 대전 세종 지역의 관련해서 그 공통적으로 어떤 그 당면 과제를 우리가 그 갖고 있는지 또 그 포괄적으로 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토론 시간을 갖겠는데요. 토론 순서는 이은주 사무관님, 황미영 관장님, 양성우 박사님, 김길수 본부장님 순으로 그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 담당 사무관으로 지금 그 일하고 계신 이은주 사무관님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으세요. 공공화 선도 지역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발제자께서도 그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세종시 같은 경우 특히 그 인프라 구축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그 최전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겪으셨을 텐데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도 좋고 또 지금 그 일하시면서 겪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지금 토론자 한 분이 빠지셔서 한 10분 전후로 그렇게 그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 담당 이은주입니다. 먼저 오늘 아동 학대와 아동 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표해 주신 최성은 박사님과 최승은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세종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 이후에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고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도 대대적으로 이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그 보완하는 방안도 이제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세종시에서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아보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로 이관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경찰과 함께 직접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는 112로 신고가 일어나되었기 때문에 112로 신고가 되면 저희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를 하고 전담 공무원은 아동보호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집중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이제 판단이 된 이후에는 아보전에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교육 등 심층적으로 사례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 10월에 2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명 배치 기준이 2018년도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에 대해서 배치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초기에 업무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전담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도 사실 민간에서 그동안 수행해 왔던 전문성을 따라갈 수는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계속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이제 보수 교육이라든지 신규 배치 공무원에 대해서는 6주 정도의 실습과 이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는 올 2월에 2명을 추가 배치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2020년도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지금 저희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 인구수가 증가를 하면서 더불어 아동 인구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를 대비를 하면은 현재 저희는 한 6명, 7명 정도가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계속 조직 부서에 저희가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금 요구하고 조직 부서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시보 아동 학대로 이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일시보호 시설을 계속 이제 확충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이제 학대 아동 피해 쉼터, 남아 쉼터를 이제 개소해서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올해 7월 여아 쉼터를 지금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일시보호에 대한 시설이 아직 부족하다고 이제 여겨지는데 저희가 이제 양육시설 한 개소가 지금 있는데 지금 아직 그 입소 정원 대비 현원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양육시설이랑 협의해가지고 저희 쉼터에 일시보호 그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양육시설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상반기에 여아쉼터가 개소가 되기 전에도 그렇게 협조해가지고 보호 조치를 해왔습니다. 또 이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정보연계 협의체를 시, 교육청, 아보전 등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위기아동 이제 조기 발굴과 보호 지원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하면서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지금 아동학대 대응 관련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그 예산이 사실 이제 수반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도에 공공화 시행된 이후에 사실 21년도 본 예산이 편성된 그 시점과 또 안 맞은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최소한으로 아동학대 대응 관련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도 아동학대 대응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 전담 공무원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그런 업무 수행 경비라든지 이제 또 그 보호 아동에 대한 뭐 치료비, 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 아동학대 대응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이제 지방의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복지부에서 이 아동학대 대응 관련된 예산만큼은 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또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은 똑같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를 경우에도 또 뭐 차별을 받는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이제 업무 방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사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례 관리 이제 거부를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부분 행위자가 이제 친부모가 거의 그 부모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거나 사례 관리 이제 아보전에서 사례 관리를 할 때 뭐 언어 폭력, 협박, 폭행 뭐 이런 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이제 이게 공공화돼서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과연 더 안전해졌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무원에 대한 그 공권력이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또 저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행위자가 저희 이제 시청을 내방을 하셔가지고 저희 전담 공무원이 뭐 밀치고 뭐 멱살 잡고 핥히고 하는 등의 또 사건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게 뭐 한두 번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동학대 대응 전담 인력의 신변 보호 방안, 이건 지자체에서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담 공무원, 경찰, 또 아보전 상담사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이제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아동을 이제 부모는 이제 한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소유물로서 아직도 이제 징계권이라는 게 사실 그 일반 시민들이 징계권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사실 모르고 그 징계권이 폐지된 것도 잘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9월에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바른 이제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그 부모 교육을 하는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계속 양육 부모 교육에 대해 할 때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조금 이거를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출산율이 이제 낮다고 해서 출산을 장려를 하면서 장려는 하고 있는데 출산 이후에 부모 교육이라든지 올바른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은 사실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줄 때 이제 부모 교육을 받는 거를 좀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이제 인식 부족 관련해서 이제 TV 홍보 부분도 저는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금연 홍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시청 시간대에 많이 홍보를 해서 아이들도 이제는 담배를 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부모들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조금 이런 공익 광고를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조금 자녀들이나 성인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조금 이렇게 광고를 좀 더 강화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시에서는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이제 충원에 관련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사실 아동학대 조사 업무 자체가 기피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군속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직위 지정이라든지 전문관으로 채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계속 조직부서와 협의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나 경찰, 아보전, 교육청, 어린이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해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미개 아동 발생할 때 조기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7월 1일부터 이제 전국 17개 시도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시에서도 자치경찰 사무에 아동학대 예방 수사에 관한 업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국가경찰이랑은 조금 더 경찰에서 이 수사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랑의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종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으로 일하고 계신 황미영 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또 아보전에서도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황미영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아까 박사님 해주신 것처럼 2018년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7월에 개관하기 전에 뭐 100케이스 이내로 신고가 되어서 세종이 뭐 해봤자 이런 조금 덜 걱정하면서 개관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통계 보신 것처럼 뭐 거의 400건 가까이 신고가 되고 있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토론 전에 전제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들이 세종시의 얘기가 아니다. 세종시 얘기도 있지만 전국 얘기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해하시지 말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계장이 옆에 계시지만 저희는 되게 세종은 협조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또나 저희의 힘든 부분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고민도 많이 나눠 주시고 그래서 교육 2주 저희 와서 또 서로 친해지면서 소통도 좀 잘 되는 편이라서 절대로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화 이후 상황 보시면 저희는 사실은 2020년 10월 이후면 직원들이 조금 편해질 거다. 지금까지 했던 마음고생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현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사 업무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조금은 사례 관리 이제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조사 업무 공무원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무수하게 많은 민원들 매일 쫓아와서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뭐 전화로 욕하고 이런 거는 워낙 뭐 늘 있었던 거라 뭐 그러려니 할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조사 시에 발생했던 업무 그 민원이 줄었다 정도밖에 저는 현재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사례 관리 과정에서도 워낙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완벽하게 이렇게 좋아졌다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하면 사실 어려운 점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혼란과 적응의 시기로 인한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전에 같은 경우는 조사 업무하고 바로 사례 관리를 진행할 수 있어서 판단하고 넘기기 전에 빨리빨리 개입을 할 수도 있었고 안전 확인이나 이런 것들도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빨리 진행했던 것들이 조금은 어려워진 상황들에 대한 그 짐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뉴얼이 엄청 많이 바뀌면서 심층 사례관리 역할을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만 바뀌고 법만 바뀌었고요. 인력이나 예산이나 뭐 교육 이런 것들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벽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이 턱도 없다는 전담 공무원 인력이죠. 저희도 그래도 2월에 2분이 더 배치가 돼서 4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웬만한 거는 저희한테 요청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되게 많이 애쓰고 계시고 있긴 한데 아시는 것처럼 4명으로는 턱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 많이 아프세요. 저희 직원도 2명이나 8월에 병가를 써서 제가 팀장 대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업무를 했었는데 공무원 선생님들도 되게 아프시고 또 이번에 한 분 떠나셨는데 전국적으로 올해 9월에 한 70% 이상이 지금 옮겨왔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순환과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보저선에서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설명하고 해도 공무원에 따라 또 처리가 너무 다르고 얘기해도 저희 젊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수긍하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늦어지는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례가 전환되는 시기가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입 강도는 높아지면서 아니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했냐. 다 잊었는데 너네 때문에 다시 이거를 떠올려서 더 힘들다. 뭐 이런 민원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도 물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피아동 보호 명령 청구나 고소고발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런 민원 다 감수하고 어마무시하게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공무원들이 자기 주관으로 이거를 그냥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법원이 강제로 명령을 내려야지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연구 결과에서도 명시하셨는데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차이가 있고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이해하는 아동학대와 또 저희가 엄청 다르잖아요. 또 이런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역할에 대한 혼돈 이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선생님들과의 마찰이 막 있어서 이것도 참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원도 어제도 세종시에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감수하고 다 해결하고 또 들어오면 다독이면서 그럴 수 있어 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조사 당시에 명함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니들이랑은 얘기 안 해. 공무원이랑 얘기할 거야 이러면서 공무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보전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한테 계속 미안한 마음도 들고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상황인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재신고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도 상담원들이 되게 자책 아닌 자책을 하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런 민원도 또 다 이렇게 지자체로 가다 보니 이제 상담원들은 또 하나의 마음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따른 좀 요청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정담 공무원 배치 너무 필요합니다. 적어도 지금 4명이 하고 계신데요. 아시는 것처럼 2인 1조 출동하고 당직하고 주말 근무하셔야 되고 또 DB 작성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하고 나서 또 전환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저희는 2명은 반드시 빨리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자치경찰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해바라기 센터처럼 아보전에 경찰이 좀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2명만 딱 배치가 되면 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하고 이런 것들 서류 또 경찰을 설득하느라 공무원들이 너무 힘드세요. 저희도 예전에 힘들었지만 공무원들이 말하면 저는 좀 어느 정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경찰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경찰 부분을 배치해서 이런 법적인 부분, 경찰과 협조할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게 했으면 좋겠다. 마치 자치경찰제도 됐으니 그래서 이걸 강력히 요구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복권기금에서 저희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좋아질 거고 사업비도 많아질 거고 직원도 정원에 맞게 줄 거야 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흐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원됐던 예산을 이제 조금 더 현실화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큰 단체 법인에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재위탁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신규도 위탁 안 해요. 충북의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넘게 아무도 위탁하지 않아서 지금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보면 이 힘든 업무에 그죠? 직원들 이직도 되게 높은 이 상황에 법인 부담금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세종시랑 좀 지역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은요. 인건비를 실제 소요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장, 팀장, 상담원들 전체 상근 직원의 급여를 신청을 하면 당 회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다음에 1, 2월에 예산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 그걸 통해서 실제 예산을 추경으로 주거든요. 근데 아동보호 전문기관만 단가로 인건비를 책정을 하죠. 올해가 3,200 곱하기 이렇게 합니다. 3,200 곱하기 세종 같은 경우는 17명을 하고요. 나머지 인건비를 다 충당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는 정원은 17명이지만 관장, 팀장, 치료사, 사무원 빼고 7명이 상담원이고요. 5명은 그냥 그 단순 인력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인건비를 충당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 지금까지는 범피였기 때문에 그랬어 라고 이해를 한다 치면 이제 보건복지부로 갔잖아요. 사회복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편성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저희에게 인건비를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보면 1인당 지금 저희가 430건인가 이렇게 관리 중이에요. 상담원이 7명이거든요. 나누기 해보시면 네, 5, 60건은 기본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뉴얼에서는 월 1회, 주 1회 방문하고요. 가정복지 프로그램, 기타 등등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사례만 방문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뉴얼을 보면 이제 상담원들은 가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다른 서비스 연결하고 되게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에 쫓겨서 못하기도 하고요. 시간들이 거의 3시, 4시 이후에 방문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가정수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이제는 저희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상근 정원에 맞는 인건비를 당연히 책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이거 엄청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나마 이제 큰 법인들이 나머지를 진짜 몇 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법인들에서는 해결되지 않고요. 그러면은 작은 법인 하지 말고 큰 법인이 해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지만 큰 법인들도 안 하려고 해요. 이 사업들. 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부에서도 이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고 혹시 복지부가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면 저는 이제 시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인건비 2명 정도를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저희가 400 몇십 건 나누기 7을 했을 때 지금 최적한 게 30케이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심층 사례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부가 해주는 게 가장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할 방법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5, 60케이스가 적은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100케이스 이상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심층 사례 관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방문을 하지 못하고 나면 상담원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이제 관장이니까 해라. 엑셀로 정리하면서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하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사실은. 할 수 없는 구조에 하라고는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왜 안 했냐고 저희한테 얘기할 게 너무 뻔해서 그래서 조금 이거 적정 사례 수를 잘 맞추어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 인력에 대한 보완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또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예산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사업비 증액입니다. 저희가 2021년에 사업비가 3,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검사비, 치료비, 캠페인, 예방이나 행사, 교육비, 법원 명령 상담비 등등등의 사업비를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법원 사례를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사례나 일반 사례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저희도 6, 7천만 원 정도의 상담 치료비가 소요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세종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3년간 중앙의 기획사업 예산을 1억 정도 받아서 그 예산에서 거의 상담 치료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비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잘 지금 설득 중이라서 내년까지 조금 지원을 한다면 후년에는 정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올해도 그랬지만 평가를 통해서 30개 기관만 이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 사실 이 예산을 못 받으면 저희는 이제 큰일 났다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비 편성이 조금 필요하겠다. 저는 사실은
세종에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인권 교육 이런 것도 내년에 하고 싶고 예방 교육, 예방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싶고요.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업비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웬만한 예방 교육은 제가 다 막 다녀야지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력과 더불어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직원 처우 개선 사실은 너무나 식상한 얘기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발표된 자료 보니까 저희 그 아보전이 여전히 2018년에는 27%, 2019년에 28%, 2020년 34%에서 최소 기간이 근무 연수가 2년, 3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저희 직원들을 지켜보면 그래 젊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냐 더 쉬운 데 가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들기도 하고요. 제가 2018년에 그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이 아보전을 위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주위에서 다 말렸거든요. 그 일을 왜 하냐 힘든데 쉽게 살지. 저는 상담센터, 사회복지기관, 학교박지원센터 되게 많은 아동청소년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아보전이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했는지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왜 사회복지기관 중에 아보전이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했는지가 너무나 알 것 같아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도 저랑 초창기 개관 멤버인데 이번 달에 이제 그만둔대요. 이 친구가 한 말 멘트는 환영받는 일 하고 싶다. 전화로 욕먹는 거 이러면 며칠간 잠을 못 잔다. 이제는 못 버티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치료받는 직원들도 갑자기 막 목이 메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보면 그래 굳이 왜 이 일을 해? 더 쉬운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게 업무의 특성은 어쩔 수 없다 하면 이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주셔서 3D 업종에서 근무하니까 조금은 처우가 나아 이렇게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네 이런 느낌이라도 받을 수 있게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해 주시고 처우와 관련해서 다양한 수당들 많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전문성은 근속 연수잖아요. 직원들이 몇 년간 열심히 배웠는데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계속 훈련해야 되는 이 상황들을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네, 사실은 많은 관장님들이 떠난다는 직원들에게 관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돈을 저희가 더 줄 수 있겠어요? 업무를 줄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잡지도 못하고 보내는 심정이 되게 많이 아프면서 자괴감까지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처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고민해 주시고 조금 처우를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례 관리가 강제성이 없어요. 사실은 가태료부가 제도를 신설하기는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맘대로 해 이런 반응이지 그거에 뭐 동의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법원을 통해서 교육명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례 관리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거부적일 때는 좀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상담이나 교육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민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위에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압력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빨리 처리해라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냥 급급하게 수습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기관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하지 마 해야 되는지 그만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침에도 막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침은 하라고 하고요. 다른 이제 저희 꼭 세종만이 아니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면 왜 이거밖에 안 했냐? 너네는 뭘 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업무 강도를 예전처럼 해야 될지 이거를 적정한 수준에서 조금 놓아야 할지 저에게도 좀 누군가 답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분들 위에 분들 교육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되게 그 담당 주무관에 대해서 하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조직 공무원들에 대해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례관리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사전에 그 공무원 안내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걸 잊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못 들었다, 왜 오냐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세종 같은 경우 안내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례관리 진행과 관련된 안내지를 줘서 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다는 부분 아까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법 제도 구축, 계속 얘기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 역할을 하려면 법이나 제도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뭐 가정복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민원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왜 너네 이거를 하냐? 근거가 뭐냐? 법에 있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종 민원을 듣고 저희가 하고는 있으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법적인 법 제도 구축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아이들 시설 분리하고 이런 곳들이 많은데 세종은 없어요. 지금도 대전에 되게 많이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주소지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처럼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저희 최 박사님한테도 되게 서운했는데요. 61페이지 보시면 과제로 제시한 거에 조사와 관련해서만 있지 사례 관리에는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경찰이나 아동학대 공무원 면책 관련해서 법안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아보전은 빠졌습니다. 저희 그동안 조사 업무 힘들게 했고요. 사례 관리도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데 자꾸 우리는 안 힘든 것 같이 보시고 소외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서운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누군가 해보지 않으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왜 힘든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일이 왜 그리 힘들다고 했는지 이제는 200%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들과의 마찰도 있고요. 법 제도의 한계들도 있기는 한데요. 아동 학대는 누가 해도 어떤 분야를 맡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조금 한마음으로 따뜻하게 공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이 일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황미영 관장님 죄송합니다. 1시간은 드려야 되는데 네, 아주 정말 포괄적으로 아보전에서 그동안에 그 축적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양성욱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에 맡은 대전세종연구원 양성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고백을 드리면 저는 아동 분야에 되게 잘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다 공의 입장, 민간의 입장,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그 각각의 주체 입장에서 입장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 최서원 박사님께서 또 공공화 추진 이후에 다양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아동보호와 관련된 최승민 본부장님의 발표도 잘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동보호라고 하는 게 앞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산 문제를 저는 국가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아동이라도 잘 키우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아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나름 그래도 사회복지를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마치 표준화된 지침 같습니다. 인력, 예산, 인프라 구축, 예산. 이거는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공부를 놓는 순간까지 답을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하나의 핵심을 저한테 얘기하라면 제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할 거고 하는 이 복지 문제들이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해결돼 왔고
그게 가족 중심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터져 나오면서 나오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오늘 논의하는 아동학대나 아동 보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얘기했을 때 제가 최성원 박사님 발표 중에 궁금한 거를 황미영 과장님이 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즉각 분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모두가 동의를 할 텐데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 해답은 경찰이 개입해야 되고 그러면 한 명씩은 꼭 배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생략을 하고 저도 계속 답을 찾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우리 최성원 박사님 발표 중에서 제가 하나 그냥 연구를 하신 저보다 전문가이신 입장에서 우리가 그 표준 지침처럼 나오는 다양한 해결 방안 중에 그러면 뭘 하나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인가 라고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발표자가 질문하신 민간 자원과 지자체 내지는 공공이 어떻게 협력하고 상생할 거냐. 저는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아마도 이 복지를 가족 중심으로 해결하는 게 단시간에 해결될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듯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정도의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 아동학대 책임, 기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좀 합의해 나간다면 책임지기가 어려운 사회에서 좀 책임지는 주체가 생기지 않을까. 그 정도 아주 브로드한 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저도 답을 당연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승인 본부장님 발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발표 내용에 관한 질문은 사실 드릴 게 별로 없었고 다양한 어떤 대책, 대안 방안 이런 것들이 다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고백하자면 오늘 대표적인 아동 지원기관 자원동원기관 두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이 계신 곳 한 곳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아동 쪽에 관심이 그냥 후원을 한다면 아동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후원을 하면서 책자도 받아보고 홍보물도 받아보고 하면서 사실 학대나 보호의 문제가 제가 경험한 20년 동안은 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공공화 조사만이라도 지자체가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법제화되는 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나름 평가를 하는데 민간 자원 동원 기관과 그 자원을 실제로 아동의 보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민간동원 기관의 입장에서 도대체 왜 안 바뀌고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홍보물을 받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엄청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정기적 후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시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약간 개인 후원자로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러면 결혼을 할 건가? 이런 고민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필드에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발제자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토론 다 마치고 나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충청지역 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길수. 네, 안녕하십니까. 군대에서 충청지역 본부장 김길수입니다. 늦게 하니까 나쁘네요. 앞에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또한 이제 대전과 세종이 이렇게 광역단체가 함께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젠다를 가지고 논의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동보호 체계 이제 개선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분들인데 이제야 모였다. 이제 이 논의 모인 그 시발점이 되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모이고 또 서로 잘된 것들은 서로 공유하고 또 이게 벤치마킹하고 또 서로 그런 경쟁들을 지금 하는 좀
오는 좀 정책 엑스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굿네이버스는 이제 1991년도에 그 한국에서 설립되어서 이제 곤지름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문 사회복지 사업과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특히 굿네이버스는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해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빈곤과 질병, 학대를 받는 고통받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동학대 현장에 한 14~15년 정도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7월 13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이 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보호 전문가 있는 것처럼 저희 이제 굿네이버스도 이런 현장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함께 연령별 아동권리 교육이라든지 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또 시민들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아동권리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에서도 선도적으로 좀 수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조금 그 아동학대 없는 그 대전 세종을에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들은요, 좀 그 광역단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사업으로 해서 부를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세종은 이미 2017년 9월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아동 친화 인증을 받았지만, 대전은 이제 유성구에 의해서 올해 서구가 이제 친화 도시 인증 받았고, 대덕구는 이제 인증 절차 준비가 있는데, 나머지 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미정입니다. 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지만 이 아동이 다 아시다시피 뭐 투표권이 없는 것이 제일 큰 서러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이 아동 친화 부분들 됐다고 해서 많이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아동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창구들이 생기고 환경들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세종시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대전시는 이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자치구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동 친화 도시 그 조성 사업들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도시 및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요구 및 권리법, 정책, 프로그램 예산 등의 고루 반영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생활하여 아동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펴줄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참여 기반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대전과 세종은 향후 아동의 그 보호권과 생존권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잠깐 몇 가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아동학대는 저는 이제 그 아동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이슈이고, 또한 이게 이제 국가 사무입니다. 이게 국가 사무로 됐다가 2006년도에 지방 사무 됐다가 또 국가 사무 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될, 해결될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아동보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학대로 사망사건이 발생 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 발표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이 좀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9년 5월 23일 날 그 포용국 아동정책 또 아동청소년 방지대책 여러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와 지금 서구는 선도지역 했잖아요. 선도지역을 했으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평가에 반영됩니까?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다 그 공무원들이 전담 공무를 해야 되는데 대전의 어떤 자치구들은 아직 조례도 통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에 돼도 아직 그 불투명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애쓰신 자치구 분들은 중앙정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는 거죠. 안 되는 자치구들은 페널티를 주고, 이게 이제 지방 분권화가 되었지만 강력하게 조금 통제를 하고 조정들을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편된 아동보호 체계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자체별로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또 적절한 전문성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좀 먼저 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그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올해 8월 30일 날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4.02%이고 세종도 4%이 높고 대전은 5.9%입니다. 정부는 이제 5%를 목표로 지금 세웠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약 9%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아동학대가 신고가 덜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 5%이잖아요. 더 들어오게 되면 이 한정된 인력으로서 관련된 전담 공무원과 이
상담원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법으로는 시군구에 설치돼야 되죠. 대전에도 이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인프라 개선들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세종시 황미영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관장이든 상담원이든 1호봉이든 3,200 단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7%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등은 어떻게든 이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소법인들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이 상담원들의 이직률을 봤더니 한 28.5% 정도 됩니다. 30%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없다. 인간의 전문성이 있죠. 근데 이 현장에서 아까 전에 저도 한 14, 15년 했지만 그 아이들을 구원하고 또 아이들이 변화된 것들을 보면 참 좋은데 상담원들이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좀 많이 가슴이 아픈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 대응력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심층적인 통합적인 사례관리 역할에 대한 법적 권한들이 정말 없습니다. 네. 헌신과 희생만 따르는 상황들이 변화가 될 거라 필요하고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처우 개선, 아까 신변보호,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을 때 맞았습니다. 팔도 부러지진 않았지만 일주일 못 섰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집에 들어갔어요. 왜? 아이들은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아동학대 법제도 변화 중에서 지난 3월 30일 날 집합분리제도가 시행이 되었죠. 아동을 위한 최상의 양육 환경은 저도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동학대 현장 조사 시 20-30% 정도가 분리보호되고 있습니다. 또 즉각 분리제도 시대 이후에는 일시보호 아동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관련된 시설이 아까 전에 대전 많다라고 보는데 좀 많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학대 피하는 쉼터 확충과 또 기존 아동 양육 시설을 일시보호 시설로 전환한다고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과 이제 경기 일부 단체는 광역단체에서 이런 아동 일시보호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세종과 같이 협력들을 해서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 밖에 있기 때문에요. 세종 아이들을 대전에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처럼 같이 만들었으면, 같이 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또 협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학대 피해하던 보호 조치에도 사각지대가 좀 존재합니다. 그에 대한 보완이 지금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무국적, 외부 국적 장애 아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 아동관리 협약에 따라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부 국적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적절한 보호를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의 경우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아이들이 학대 피해 아동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수급권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 보호 조치가 안 된다는 경우들이요. 최근 너무 많은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담당 주무관이 할 일들은 전국의 시설에 전화하는 겁니다. 못하면 이제 자기 집에서 보호를 해야 되겠죠. 장애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거점형이든 광역형이든 어떤 좀 빨리 조금 윗분들이 조금 의식이 깨어 있어서 또 학대받는 것들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분리가 필요한 아동들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아이들이 보호 조치 못해서 사망에 이른 아동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을 바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대국민 인식 전환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월 26일 날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징계권이라는 용어가 체벌의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죠. 그 근거로 인해서 민법 제919조의 개정을 추진하게 밝혔습니다. 비로소 이제 저도 이제 놀랐는데 63년 만에 징계권이 삭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동복지법에 보호자 책무에도 있죠. 또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63년 만에 징계권이 삭제되었습니다. 더 의미 있었던 부분들은
제가 일하고 있는 굿네이버스뿐만 아니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민간 단체들과 시민사회 주도적으로 체인지 그 이후로 맞아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한 저는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기로 아동을 존중하고 또 자녀 차별 금지 임신 및 또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들을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대전과 좀 세종들이 조금 협력들을 해서 같이 홍보들 하고 캠페인을 하고 아까 참여권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오게 되면 세종 시민만 할인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충청권에 있는 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유관기관들이 조금 연합들을 해서 전개하게 되게 되면 대국민 그 인식 개선들이 좀 보다 더 깨이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없는 대전과 세종의 그 선도적인 권역 통합의 아동보호 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미래의 주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기관 굿네이버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또 같이 많은 협력기관들과 동참하고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우리가 만찰될 시간에 가깝습니다. 발표자 두 분께 아주 짧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동학대 조사 공공안이 추진하고 포용국가 정책 나온 순간부터 사실 예측했던 거고요. 저는 이제 2014년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일을 하면서 국회 아동학대 예방 TF 활동을 했고, 그래서 특례법 이후에 이제 진행됐던 과정을 사실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을 했던 경력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일 문제는 돈이고요. 예산입니다. 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 공공화로 왔기 때문에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허미호 관장님이 다소 섭섭하게 느끼셨던 사례 관리입니다. 사실 제 보고서에는 이 파트 하나하나가 다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가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조사 공공화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누락이 됐고, 우리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이런 자리를 우리 대전세정이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때는 사례 관리 특집으로 우리 허미호 관장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세종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장님께 제가 이제 그 간담회를 할 때 제일 먼저 공공화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고요. 이제 아동 그 청소년과 담당 공무원분들 모집하기 힘들 거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를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저 혼자 맨날 이렇게 막 열정이 넘쳐서 좀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함께할 이제 동지들 그리고 파트너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저희 계속 힘을 합쳐서 아동학대 없는 그런 지역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왜 안 바뀔까요? 사실은 뭐 이런 자리가 결국 돈이냐라고 귀결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늘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선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시도하지 않는 거. 근데 그것이 나중에 시도했을 때 잘 되면 선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석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들이 결국은 인식 개선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변화는 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이고, 보조금이든 전입금이든 후원이든 전체적인 인식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연대하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명의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활동하고 인식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족하지만 함께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채팅창에 그 올린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네. 저희 시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거의 그 2시간에 가깝게 아동학대 없는 대전 세종을 위한 협력 연대 연계의 씨앗 뿌리기 세션을 했는데요. 협력 연대 연계가 굉장히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쓰이는 그런 그 키워드이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그런 그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션이 이렇게 대전 세종 지역의 그 아동학대, 아동 보호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 또 전문가들의 이렇게 그 모임이었지만은 이것이 또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우리 그 대전 세종 권역의 그 아동 보호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그 상호간 협력이 계속될 것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